자, 페이지 78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강 소화순환 호흡 배설 그리고 에너지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영양소와 산소의 획득 부분, 즉 소화와 호흡에 관련된 내용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보충 자료를 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지금 받으신 프린트를 좀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이 프린트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너지와 소화, 호흡, 순환, 배설의 관계를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런 프린트가 되겠는데요. 자, 한 장 넘어가셔서 페이지 29쪽을 보시면은요. 자, 아래쪽에 개념 보충의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나와 있죠? 그지? 자, 그 부분 좀 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섭취하는 영양소를 각각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와 없는 영양소로 분류를 해서 각각 주 영양소, 부 영양소로 각각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질 또는 다른 말로 지방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세 가지의 이 3대 영양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 원소들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요. 단백질만 질소 또는 황 같은 것들을 약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영양소 에너지 낼 수 있다 그랬었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g당 4kcal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지방은 9kcal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각각 기능과 특징들 나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소화 흡수 형태가 나와 있는데 탄수화물은 단당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나 또는 과당 또는 갈락토스 같은 이런 가장 작은 단위까지 분해를 해야지만이 소화를 할 수가 있고요. 흡수를 할 수가 있고요.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각각 분해가 되면은 흡수가 가능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부영양소가 나와 있는데 부영양소는 에너지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구성 성분이나 또는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비타민 나와 있죠? 근데 이 비타민은 생명과학 1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는 몸의 구성 원소는 아니고요. 구성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비타민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은 좀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수용성은 물에 잘 녹는 비타민들, B군 아니면은 C, 그죠? B1, B2 또는 C 같은 것들이 수용성 비타민이고,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비타민들, A, D, K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무기염류가 나와 있는데, 무기염류는 몸의 구성 성분이면서 생리 기능을 조절을 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경우는 뼈에 재료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몸에 분명히 어떤 구성 물질로 사용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리 기능도 조절을 하죠. 역시 몸 안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물, 몸의 구성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특히 물이 많아야지만 되는 이유가 물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 변화에도 쉽게 온도 자체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할 때, 즉 물질 대사를 할 때 대부분의 물질들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물질들을 잘 녹일 수 있는 그런 용매로서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체 몸의 약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또 보셔야 될 내용이 페이지 30쪽에 그 중간 부분 있죠? 세 번째 소화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소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계적 소화랑 화학적 소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소화는 저 소화 중에서도 화학적 소화예요. 자, 그럼 기계적 소화는 무엇이냐? 기계적 소화는 화학적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있죠. 저작 운동, 꿈틀 운동, 분절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작, 꿈틀, 그다음에 분절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저작 운동은 음식물을 씹어서 잘게 부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지? 그 다음에 꿈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양소 같은 이런 물질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몸의 식도나 아니면 어떤 관들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쭈쭈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쭈쭈바에 아이스크림 들어가 있을 때 그거 쭉쭉쭉 빨아먹다가 손으로 꾹꾹 누르면 위로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맞죠? 그런 과정이 꿈틀 운동, 뭐 또는 다른 말로 연동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분절 운동은 혼합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도 같은 데를 따라서 또는 어떤 소장이나 대장 같은 데를 따라서 음식물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각각 분비되는 소화 효소 같은 것들과 음식물들을 섞어주는 과정, 이 과정이 분절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기계적 소화는 효소가 관여하지는 않죠. 그죠? 효소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화 효소가 아닌 어떤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이 결과적으로 화학적 소화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이 기계적 소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학적 소화는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 그 과정이고, 이 물질 대사 중에서는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쪼개는 거죠. 이 과정이 화학적 소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계적 소화를 다루지 않았었던 이유는 실질적인 문제는 화학적 소화에서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소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탄수화물부터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이 각각 소화되는 과정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보시면 탄수화물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탄수화물은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최초로 몇 당으로 분해가 되죠. 그런데 이 아밀레이스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아밀레이스 침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액에도 아밀레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일부 소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저기 소장까지 갔을 때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다시 엿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겠죠. 그지? 그리고 나서 엿당은 다시 한번 말테이스에 의해서 뭐까지? 포도당까지 각각 분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테이스가 있는 공간이 바로 장액이죠. 장액. 그죠? 장액. 오케이? 장액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장액은 소장에서 직접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자액은 바로 아래쪽에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소화효소들이고요. 장액은 소장에서 직접 분비되는 그런 소화효소.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은 최종적으로 포도당까지 소화가 돼야 된다는 거. 그죠? 이런 내용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백질은요, 일단 펩신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나죠. 근데 펩신은 어디에 있는 거지? 위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어? 펩티데이스.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다이트라이펩타이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펩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펩티데이스 아니에요. 펩티데이스는 소화 효소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다이트라이펩타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게 펩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펩신 말고도 또 있지. 트립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자액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거에 의해서 역시 펩톤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소화가 일어날 겁니다. 뭐에 의해서? 그렇죠. 펩티데이스. 펩티데이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장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장액에 있는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어디까지? 아미노산까지 각각 소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지방입니다. 자, 지방은 딱 한 번만 소화가 일어나면 되죠. 그지? 지방은 이자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뭐에 의해서? 그렇죠.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장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 여기까지 소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때 저 라이페이스만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죠? 이때 부드러운 작용을 해주게 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쓸개즙이 있어야 된다. 그죠? 쓸개즙.
쓸개즙은 유화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까지 각각 소화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 당연히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뒤로 넘어갈까요? 뒤로 쭉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31쪽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영양소의 흡수 과정,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소장에 융털 나와 있죠? 맞죠? 자, 소장에 융털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소장의 단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영양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 가지의 구조, 암죽관과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을 통해서는 수용성 양분들, 그리고 암죽관을 통해서는 지용성 양분들을 각각 흡수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까지 해야 된다? 자, 페이지 32쪽에 나와 있는 흡수된 영양소의 이동입니다. 그죠? 그림도 잘 보셔야 돼요. 단당류나 아미노산 또는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같은 이런 수용성 물질들은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될 것이고요. 이동하는 경로는 간 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당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백질 같은 것도 저장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간 정맥을 따라 하대 정맥을 따라 심장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게 될 것이고요.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이드,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림프관, 가슴관, 좌쇄골하 정맥, 그 다음에 상대 정맥을 따라 어디까지? 심장까지 이동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용성 영양분들은 간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지용성 양분들은 간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장에 모여서 함께 온 몸으로 퍼져나간다는 거. 경로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호흡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호흡계는 폐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 그리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기체교환을 각각 따져야 되죠. 그랬을 때 기체교환의 원리는 뭐라고요? 기체교환의 원리, 분, 압, 차에 의한 기체 확산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분압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그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분압차가 높은 곳에서,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각각 기체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 확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필요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에너지가 없어도 일어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게 요거였었죠. 폐포가 있고 조직세포가 있고 그 사이에 모세혈관이 있고요. 이랬을 때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전달해 주는 것은 산소.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것은 산소. 반대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역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이렇게 정리를 했었었죠. 따라서 분압차를 보면은 산소는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아야 돼요? 폐포가 제일 높아야 되지. 모세혈관, 세포 수는 갈수록 작아져야 되죠.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이산화탄소는요,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 사이에서 세포의 분압이 가장 높고 모세혈관, 폐포로 갈수록 작아져야지만이 이산화탄소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무슨 호흡? 외호흡.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내호흡. 이렇게 각각 구별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내용 자체가 아마 페이지 33쪽까지 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교재를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B,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에서 영양소는요 혈액의 혈장에 포함되어서 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산소의 이동은 폐를 통해 산소가 대부분 적혈구와 결합해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순환인데요. 자, 일단 순환에서는 혈액의 성분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혈액의 성분은요 고체와 액체로 구별을 할 겁니다. 이랬을 때 혈액의 고체 성분들을 우리가 이제 혈구라고 표현할 거고요, 액체는 혈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혈구가 뭐 한 45% 정도, 그 다음에 혈장이 한 5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구 성분들은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혈구 성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혈장은 대부분 물입니다. 물. 알겠어? 여기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 또는 노폐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영양소의 이동, 오케이? 영양소를 이동해주는 것은 혈액의 어떤 성분? 영양소 이동은 혈액의 어떤 성분? 혈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런 영양소들이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할 건데, 거기에 어디에 녹아서 간다고? 혈장에 녹아서 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산소의 이동은 적혈구, 그죠?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녹아서 이동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하나만 더 추가할 게 이산화탄소의 이동입니다. 산소는 적혈구에 의해서 못 만들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혈장에 녹아서 이동을 해요. 알았어? 혈장에 물이 있다 그랬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안에서 H2CO3를 만들게 되고, 주로 얘네들은 요 물질에서 만들어진 HCO3- 또는 CO3E-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읽을 때는요 탄산수소이온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탄산이온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서 이런 이온의 형태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순환계 작용인데요, 심장 박동에 의해 혈액이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을 따라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각각 조직세포에 공급을 합니다. 이때 순환을 각각 폐순환과 체순환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죠. 폐순환은 폐를 도는 순환, 체순환은 온 몸을 도는 순환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 2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페이지 79쪽에 자료 2번에 혈액의 순환 과정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부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순환계의 가장 중심은 심장일 겁니다. 그죠?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그려보죠.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아하, 심장, 하트. 자, 그랬을 때 이 심장은 네 가지의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알겠니? 그랬을 때 각각 위쪽을 심방, 아래쪽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좌우를 따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외웠었던 거니까 뭐 이제 어디가 우심방, 우심실, 어디가 좌심방, 좌심실인지 알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기억이 딱 안 난다면은요, 이게 지금 나의 몸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쳐다보고 있는 상태의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이 딱 서 있는 모습대로 심장이 딱 있다면은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겠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쪽이, 이쪽이 왼쪽이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오른쪽, 우를 붙일 거고요, 이쪽은 모두 좌를 붙일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우, 심, 방, 아래가 우, 심, 실, 이쪽이 좌, 심, 방, 이쪽이 좌, 심, 실이죠. 이때 각각 오른쪽과 왼쪽은 칸막이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어요. 알겠니? 그런데 이때 심방과 심실 사이에서는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심장의 구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 혈관들이 연결될 건데,
혈관은 좌심실에서 빠져나온 대동맥이 온 몸을 거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심방으로. 오케이? 이랬을 때 요 혈관이 대동맥, 요게 대정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몸에는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심방으로 흘러 들어간 피는 우심실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심실에서 다시 혈관이 빠져나와서 폐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폐에서 나온 피는 좌심방으로 연결돼서 다시 좌심실로 흘러 들어갈 거예요. 이랬을 때 우심실에서 폐까지 가는 혈관이 폐동맥, 그리고 폐에서부터 좌심방까지 오는 혈관이 폐정맥이죠. 오케이? 앞서 우리가 순환을 각각 폐순환과 체순환으로 구별을 했을 때, 폐순환은 우심실부터 시작을 해서 폐동맥을 지나 폐를 지나 폐정맥을 지나 좌심방까지 오는 구조를 우리가 폐순환이라고 표현하고요. 체순환은 좌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동맥을 지나 온 몸을 지나 대정맥을 지나 우심방까지 오는 구조를 우리가 체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폐순환은요, 폐를 거치면서 노폐물로 형성된 이산화탄소와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순환이고요. 그리고 체순환은 이렇게 얻은 산소를 영양소와 함께 온 몸으로 전달해주는 순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환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교재 왼쪽으로 넘어오셔서, 자, 에너지의 생성과 노폐물의 배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각각의 조직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즉 호흡을 하고 나면은 노폐물들이 생성되겠죠. 그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노폐물은 호흡결과 생성된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노폐물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앞서 우리가 봤었던 3대 영양소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각각 소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때문에 물이 생성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단백질은 저것뿐만이 아니라 질소 하나를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소 때문에 NH3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각각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이산화탄소는 주로 호흡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호흡을 통해서. 자, 그런데 물은요, 호흡을 통해서 일부 내보내요. 호흡을 통해서 일부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흡보다는 주로 땀이나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버리죠. 여기까지 알겠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의 소화 과정에서 생긴 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지만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람 몸에 오랫동안 암모니아가 머물러 있으면은 암모니아 때문에 사람이 질병에 걸립니다. 독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몸 안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암모니아를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어찌됐건 몸 안에 일부는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성이 너무 강해요. 독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체내에서는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는 암모니아를 간으로 가져가요. 간으로.
간으로 가져가서 암모니아를 분해를 해냅니다. 그게 바로 요소예요. 요소. 요소는 독성이 약합니다. 독성이 약해요. 오케이? 그래서 암모니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지만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별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소로 바꾸고 난 다음에 요소는 다시 땀과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과정이 지금 현재 노폐물의 배설 과정이거든요. 오케이? 배설은 특히나 땀이나 오줌의 형태로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자, 자료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자료 3, 오줌의 생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제 오줌이죠, 오줌. 오줌을 생성하는 장소. 오줌의 생성 장소는 콩팥입니다. 콩팥. 그죠? 예전에는요, 콩팥이라고 안 하고 신장이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신장. 신장.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 콩팥이에요. 콩팥. 오케이? 근데 이 콩팥이 왜 이름이 콩팥이냐? 우리 몸에 허리 뒷부분에 콩팥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콩팥이 생긴 거는 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색깔이 팥 색깔이라서 이름이 콩팥입니다. 근데 몸에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콩팥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콩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 알았어? 근데 콩팥의 구조에 따라서 크게 3부분으로 나눕니다. 가장 바깥쪽을 겉질, 그 다음에 그 안쪽을 속질, 그리고 가장 안쪽을 콩팥 깔때기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콩팥 깔때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관이 있죠. 관, 요렇게. 여기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오줌관이고요. 오줌관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바로 방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몸 밖으로 오줌을 내보내는 요도라고 하는 관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겉질과 속질입니다. 이 콩팥에서 오줌을 생성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오줌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관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다 보면은 겉질에는요 사구체라고 하는 것과 보먼주머니라고 하는 게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겉질에서 이때 오줌이 겉질에서부터 속질을 지나 콩팥 깔때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줌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겉질에 사구체랑 보먼주머니가 굉장히 많은데 저 사구체랑 보먼주머니를 함께 묶어서 찾아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말피기 소체라고 합니다. 말피기 소체. 말피기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가 오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속질에서는요 주로 이제 세뇨관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세뇨관이라고 하는 것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 사이에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지? 속질에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랬을 때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있어요.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거든요.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이 기본 단위가 앞서 이야기했던 사구체,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 여기까지가 뭐라고? 사구체랑 보먼주머니까지가 말피기 소체. 근데 거기에 세뇨관까지 포함하는 것이 기본 단위입니다. 이 기본 단위를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사구체, 보먼주머니까지는 말피기소체고요. 말피기소체에 세뇨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드디어 기본 단위인 바로 네프론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페이지 79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중요해요. 중학교 때 해봤던 내용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간단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마음에 안 들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요 구조가 콩팥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콩팥 쪽으로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때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소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겠죠. 이랬을 때 콩팥 쪽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가 콩팥 동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각각의 혈액이 요 하얀색 관을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이 빠져나가는 쪽이 콩팥 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항상 이제 어딘가로 이제 나가는 쪽, 그러니까 심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동맥이었고 들어오는 쪽이 정맥이었죠. 그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쪽이 동맥, 나가는 쪽이 이제 정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바로 사구체예요. 저 사구체는 모세혈관들이 뭉쳐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림대로 그린다면은 모세혈관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막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뭉쳐있는 장소가 사구체. 그리고 이 사구체 아래쪽으로는 사구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머니. 그 주머니가 바로 보먼주머니입니다. 오케이? 이때 사구체랑 보먼주머니 둘을 뭐라 부른다? 말피기 소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 동맥 쪽으로 혈액이 들어올 거고요. 혈액이 흘러 들어올 것이고요. 이 혈액이 사구체를 지나가는 순간에 사구체에서는 높은 압력으로 물질들을 밀어내거든요. 이때 보먼주머니 쪽으로 밀어내는데 쉽게 생각을 해서 사구체에 미세한 구멍 같은 것들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체에 걸러가지고 보먼주머니 쪽으로 내려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여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과되는 물질이 있고 여과되지 않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과되지 않는 물질들은요 덩치가 큰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일지 아니면 단백질일지 아니면 지방 같은 것들 있죠.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됐다면 얘는 여과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3대 영양소 같은 거 소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혈구 성분들 소화 안 됩니다. 여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 같은 거 여과 안 돼요. 아시겠나요? 이런 것들은 여과 안 되니까 그냥 쓱 지나가 버릴 거예요. 하지만 여과가 되는 물질들이 있겠죠. 그죠? 여과가 되는 물질들이 저런 영양소들이 소화가 된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 무기염류, 그리고 여과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알겠니? 요게 여과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이때 여기까지가 결과적으로 콩팥의 구조에서 바로 겉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보먼주머니를 통해서 여과된 물질들이 이동하는 요 노란색 통로가 바로 세뇨관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요 부분이 속질 부분이거든요. 속질 부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여과가 막 돼버렸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 건 뭐죠? 요소거든요. 근데 다른 물질들도 여과가 돼버려요. 특히나 지금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이거든요. 포도당은 에너지원이고요. 아미노산도 세포의 주성분이면서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영양소잖아요. 이런 영양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과된 물질들을 강제로 다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모세혈관으로. 오케이? 근데 그 과정,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과정,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을 우리가 재흡수라고 하거든요. 재흡수? 근데 잘 봐요. 이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돼야 됩니다. 여과는 되는데 저게 세뇨관을 따라서 오줌으로 나가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0% 재흡수한다라는 것.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물이나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도 재흡수를 할 겁니다. 재흡수를 하는데 얘는 필요한 양만큼만 재흡수를 할 거예요. 알겠어? 재흡수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과를 통해서 우리는 요소를 내보내고 싶은 건데 이 과정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여과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강제로 이제 다시 모세혈관으로 되돌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재흡수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뇨관에서 어느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각각 보내주는 과정이거든요. 이때는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아씨, 나가면 안 되니까 그지? 에너지를 써서라도 쟤네들을 다시 되돌려 줄 거예요. 알겠나요? 아까 우리 기체교환의 원리에서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물질들이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이게 재흡수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 사고체와 보먼주머니 사이에서 여과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모세혈관 속에는 요소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요소도 다시 세뇨관 쪽으로 강제로 보내줍니다. 이 과정을 분비라고 해요. 알겠어? 분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분비는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주는 거야?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보내주는 과정이죠. 역시 에너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세뇨관을 따라서 이 처음에 만들어진 오줌을 원뇨라고 하거든요. 그 원료 성분들이 또 다른 관에 해당하는 집합관을 따라서 콩팥 깔때기까지 가요. 이 세뇨관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 세뇨관들이 모이는 관이 집합관이에요. 그런 다음에 콩팥 깔때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콩팥 깔때기에서는 잠시 저장을 해요. 잠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줌관을 따라서 방광으로 가서 오줌 쌀 때까지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과정이에요. 자, 다시 이 그림을 좀 보면은 겉질에는 사구체랑 보먼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작용이 주로 일어나죠? 여과작용이 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속질은요,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재흡수랑 분비 과정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현재 자료 3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배설을 살펴봤고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기관계의 통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예를 들어 뭐 호흡계, 아니면은 순환계, 아니면은 소화계, 배설계,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지? 각각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유기적으로 서로 간의 그런 역할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관계의 통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교재 78쪽과 79쪽에 있는 내용과 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이 앞서 드렸던 프린트 자료를 통해서 내용들을 조금만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앞서 드렸던 프린트 자료 보면서 내용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보시면은 페이지 34쪽으로 되어 있는 프린트 보시면 돼요. 자, 순환계죠? 그죠? 자, 순환계인데 그 순환계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영양소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녹아서 운반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고체 성분들은 혈구, 그 다음에 액체 성분들은 혈장인데 보고 계시는 프린트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적혈구는 핵이 없고요. 수가 가장 많으며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산소 및 이산화탄소를 운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혈장에 많이 녹아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역할이 산소 운반이에요. 자, 그리고 백혈구는 핵이 있고요. 혈구 중에 수가 가장 적으며 식균 작용 및 항체 생산으로 몸을 방어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우리 몸이 예를 들어 어떤 세균에 노출이 되거나 그랬을 때 백혈구가 그 세균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혈소판은 핵도 없고 모양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혈소판이 해주는 역할은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해서 혈소판이 터지면서 혈액을 굳게 만드는 응고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혈장은요, 영양소, 노폐물, 호르몬, 항체, 이산화탄소 등을 운반하는 대부분 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삼투압이나 혈당량, pH, 체온 등을 조절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개념 심화에 혈액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운반 과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이제 또 적혈구에 의해서 운반되는 과정을 또 설명을 해 놓고 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이산화탄소는 보통 혈장 속에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혈장 속에 일단 녹아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또 적혈구로 이동을 해요. 아시겠나요? 다시 적혈구로 이동하고 그 적혈구에서 탄산, 무수와 효소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다시 물과 또 결합을 해서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 H2CO3는 다시 이온화가 될 거거든요. 탄산, 수소 이온이랄지 또는 탄산 이온 같은 이런 형태들로 바뀌어서 이제 혈장 속에 다시 녹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혈장이에요. 그런데 혈장에 녹아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또다시 적혈구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산화탄소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내용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생들이 심도 있게 봤던 자료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나와 있죠? 그지? 심장의 구조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선생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심장을 그려드렸었는데 우리 교재 지금 받으신 프린트에는 심장의 구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각각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좌심실이 있고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서는 판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좌심방과 좌심실을 가로막고 있는 판막은 이천판이라고 하는 판막이고요. 그 다음에 우심방과 우심실을 각각 가로막고 있는 판막은 삼천판이라고 하는 이런 판막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심장 박동에 대한 내용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스스로 수축, 이완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박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박동을 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의 자동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심장 박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박동원이 심장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그 박동원에 의해서 심방과 심실이 교대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그 박동에 의해 혈액이 운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 오른쪽에 심장 박동과 혈액의 흐름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심방, 심실, 이완기입니다. 이완이라고 하는 건 크기가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심방과 심실이 모두 커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심방을 거쳐 심실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0.1초 정도에 바로 심방이 수축을 하고 심실이 이완돼요. 심방이 수축된다는 얘기는 위쪽에 있는 심방이 수축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가 어떻게 돼야 돼? 아래쪽으로 쫙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심실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실에 피가 가득 차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심실이 수축하고 심방이 이완하는 시기가 생겨요. 그 말인즉슨 심실이 콱 수축을 하면서 피가 혈관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때 혈액이 거꾸로 심방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게끔 판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좌심방은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으로, 그 다음에 좌심실이죠. 좌심실이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으로, 그 다음에 우심실이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혈액을 다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 있는 혈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혈관.
우리가 혈관을 봤을 때 크게 세 부분의 혈관을 볼 거예요. 자,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다고 칩시다.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피가 뿜어져 나오죠. 맞죠? 그러면서 온 몸으로 피가 퍼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동맥이 모든 몸의 구조로 다 전달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각각의 조직세포들로 혈액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혈관에서는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여보내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그림상으로 동맥과 정맥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은 이 혈관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쫀득쫀득한 거죠. 그 이유는 심장에서 피가 팡팡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 압력을 이 동맥이 버텨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벽이 매우 두껍습니다. 하지만 정맥은 상대적으로 혈관벽의 두께가 얇아요. 그런데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가장 얇습니다. 어느 정도로 얇냐면은 보통 세포 한 층 정도로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정맥을 보면은 정맥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판막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상으로 동맥과 정맥을 구별할 때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판막의 유무입니다. 앞서 심장에서도 판막이 나왔었는데 판막은 역류 방지거든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맥 중간중간마다 판막이 있으면은 한쪽 방향으로는 피가 흘러가는데 다른 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지금 동맥, 정맥, 모세혈관들의 각각의 특성들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먼저 제일 먼저 혈관벽의 두께. 혈관벽의 두께. 당연히 동맥이 제일 두껍겠죠. 그 다음이 뭐야? 정맥. 그 다음이 모세혈관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혈류 속도를 비교할게요. 피가 흘러가는 속도입니다. 그랬을 때 동맥이 가장 빨라요. 그 다음이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 순서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혈압이에요. 혈압은 동맥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 순서입니다. 정맥 순서. 요게 약간 좀 포인트인데요. 사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류 속도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피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혈관벽을 두들겼을 때 나타나는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앞서 봤던 것처럼 혈류 속도는 동맥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정맥, 모세혈관이니까 상식적으로 동맥이 가장 혈압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혈압이 정맥, 모세혈관 순서가 아니라 모세혈관, 정맥 순서냐? 이건 거죠. 맞지? 이 실질적으로 이 혈류 속도뿐만이 아니라 총 단면적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혈관들을 다 뽑아가지고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만큼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단면적이 제일 넓은 것은 모세혈관이고 그 다음이 정맥, 그 다음에 동맥순이거든요. 그거와 관련지어서 이제 혈압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을 봤을 때 이 책의 전체 두께가 동맥 두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피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팡 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정맥은 동맥보다 얇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얇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피가 탁 하면서 이렇게 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혈관은 어때요? 한 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혈압은 정맥보다 모세혈관 쪽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 정도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혈압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피도 혈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료 중에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요. 거기 어디 있냐? 저기 페이지 36쪽에 오른쪽에 보면 혈관의 특징 해가지고 지금 그래프가 3개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래프 3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각각 이 혈압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혈압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동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이 모세혈관, 그리고 마지막이 정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동맥에서는 혈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혈압이 높게 나타낼 때가 심실, 수축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실에서 피가 팡 하고 뿜어져 나갈 때, 그때 최고 혈압이 나타나요. 그럼 반대로 가장 낮게 나타날 때는 심실, 이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가 쫙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혈압 잴 때 최고혈압, 최저혈압 재는 게 바로 이걸 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심실, 수축, 이완 때 각각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팡 뿜어져 나갈 거예요. 모세혈관을 따라서 쭉 이동한 다음에 정맥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혈압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걸 또 정확하게 보면은 정맥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보면은 혈압이 나와 있을 때 혈압이 기준점의 0보다 더 낮은 값을 나타내거든요. 혈압이 낮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역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역류가 가능하다. 앞서 정맥에는 뭐가 존재한다? 판막이 존재한다. 혈압이 너무 낮으니까 쉽게 말해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역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류가 되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다? 판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이 한 층의 얇은 세포 벽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모세혈관이 각각의 조직세포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시키겠죠. 그리고 노폐물과 아니면 노폐물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갖고 돌아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물질 교환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세포벽이 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내용들까지 조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37쪽에 배설계 나와 있죠? 배설계는 뭐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거 그대로 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콩팥의 구조, 그 다음에 이 겉질, 속질,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에 각각 뭐들이 존재하는가. 이때 겉질에 주로 사구체랑 보먼주머니, 그리고 속질에 세뇨관과 모세혈관이 서로 간에 제흡수와 분비를 담당하고 있고요. 콩팥 깔때기는 잠시 오줌을 저장하는 장소라는 것, 그것만 좀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페이지 38쪽에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앞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던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 맞죠? 그것들을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줌 생성 시 여러 가지 물질의 이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거든요. 그죠? 이때 첫 번째 그림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여과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림 보시면 돼요. 거기 교재 프린트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그림. 첫 번째 그림은 단백질과 지방이 여과가 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동 방향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완전 제흡수죠. 여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죠.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세뇨관을 따라서 빠져나가지 않죠. 다시 모세혈관으로 돌려줍니다. 100%. 이게 완전 제흡수.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일부 제흡수가 있죠. 물이나
또는 요소, 무기압류가 있는데 원래 요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재흡수를 안 해요. 그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재흡수를 안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거의 한 원래대로란 비율대로라면 한 50% 정도는 재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재흡수를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내보낼 겁니다. 그게 이제 분비가 되겠죠. 오케이? 크레아틴 같은 것들은 그냥 100% 분해가 다 분비가 돼버리죠. 그죠? 이게 이제 크레아틴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것들을 섭취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람과 같은 척추동물들 있죠. 그런 척추동물의 근육 속에 주로 이런 크레아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내용들까지 쭉 보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장의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은 읽어보시면은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꼭 자료를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3강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 정말 할 게 많은 부분이에요.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선생님이 따로 줬었던 프린트, 오케이? 그거 두 가지 모두 보시면서 내용들을 꼭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좀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13강까지 해서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강 흥분의 전도와 전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